호스피스 병동. 현재. 형님 오셨어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그래도 어머니 임종은 지켜보셔야죠.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투병을 해오셨습니다. 신부전증을 오래 앓으시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죠.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형이 한 명 있지만 어머니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바로 형에게 있었죠. 됐어. 곧 돌아가실 양반 봐서 뭐하게. 근데 아직 안 죽은 거야? 곧 돌아가실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뭐 벌써 연락을 했어? 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돌아가시면 다시는 못 뵐 분 앞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제가 어이가 없어 언성을 높였지만 형이라는 인간은 코웃음을 쳤죠. 아이고, 효자 나셨네, 효자 나셨어.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혼자 잘 보내드리면 되잖아. 뭐 나까지 필요하냐?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인데. 너 진짜 말 다 했냐? 네가 인간이야? 어쭈, 이제 형으로도 안 보인다 이거야? 하긴 네가 재산 다 먹고 보니까 아예 눈에 보이는 게 없지? 더 화가 난 제가 화를 내려고 하는데 그때 급히 간호사와 보호사 선생님이 저를 찾더군요. 아드님, 빨리 들어오세요. 어서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는 정신없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내쉬다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 손을 찾아 잡으시더군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저는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손을 꼭 잡으며 결심했죠. 이 불효막심한 악연을 꼭 이 자리에서 정리하겠다고 말입니다. 집, 40년 전. 찬수야, 그게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무조건 화부터 내니? 민수가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민수 학교에 가봐야지. 너는 중학생이잖아. 학원에 혼자 갈 수 있잖아. 오늘만 봐줘. 아이, 짜증나, 싫어. 엄마가 데려다 줘야지. 그럼 내가 학교 끝나고 가방도 무겁게 들고 혼자 학원을 가란 말이야? 귀찮다고. 오늘 하루만이잖아. 어린 동생 학교 상담인데 어떻게 그걸 이해를 못 해줘. 너는 민수 나이에 엄마가 다 챙겨줬는데 민수는 내가 너 챙기느라 저 나이에도 혼자 가방도 들고 다니고 해.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오늘은 혼자 가. 배고프면 집에 와서 간식 먹고 가고. 진짜 저 새끼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씨.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 이거 나! 가서 민수 학교에나 가봐.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아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기억일 겁니다. 형과 저는 나이 차이가 5살이 납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저를 미워했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내가 가로챘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날도 제 학교 상담 때문에 어머니가 형을 데리러 못 가겠다고 하자 마구 화를 냈던 것이 저의 첫 기억입니다. 중학생이 되었지만 형은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 적성이 풀렸습니다. 그 나이 때 되면 뭐든지 혼자 알아서 하는 때가 되었지만 형은 늘 어머니에게 요구가 많았고 그걸 들어주지 않는 날에는 난리가 났죠. 그러는 형이 저를 살갑게 대할 리는 없었습니다. 야, 박민수, 너 이리 와봐. 아, 왜?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너 이번에 1등 했다며? 지금 자랑하냐? 아니야, 자랑이 아니라 그냥 엄마에게 말한 거야. 아이, 이 새끼가 끝까지, 씨. 너 지금 나 공부 못한다고 일부러 엿먹으라고 엄마에게 그런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너 안 되겠어. 야, 네가 덜 맞았지?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걸 다 받다가 제가 태어나고 나서 사랑을 빼앗겼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형은 사사건건 저를 괴롭혔습니다. 거기에 공부에 그리 소질이 없었던 형은 그에 비해 공부를 잘했던 저를 어릴 때부터 괴롭히고 툭하면 주먹질을 해댔죠. 아, 그만 때려. 왜 때리는 거야? 엄마!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조용히 안 해? 싫어. 때리지 마. 엄마, 아빠. 늘 맞으면서 크던 저는
그럴 때마다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마다 형은 늘 혼이 났지만 반성은커녕 반항심이 날로 높아지기만 했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동생을 보살펴줘야지. 왜 툭하면 이렇게 괴롭히기만 하니? 재수없게 굴잖아. 그리고 왜 내가 쟤를 보살펴줘야 하는데? 싫어. 얼굴만 봐도 짜증나. 찬수야, 그만.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누구보다 찬수,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만해라. 이러다가 아버지 아시면 또 큰일 난다. 야, 박민수, 너 또 저번처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만 해봐. 진짜 그때는 내가 너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야. 제가 어린 시절 형 때문에 하루라도 편히 지내는 날이 없었죠. 정말 공포의 나날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형에게 맞고 우는 날이면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고 달래주셨죠.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도 형 너무 미워는 하지 마. 찬수 형이 지금 사춘기라 그래. 시간이 좀 지나면 누구보다 너에게 든든한 형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네가 조금만 참아. 응? 그만큼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줄게. 엄마, 정말 그런 날이 올까? 나 형이 너무 무서워. 다른 친구들 형들은 같이 놀아도 주고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면 가서 혼내주는데 내 형만 안 그래. 오히려 제일 나빠. 차라리 형이 없었으면 좋겠어. 힘이 없었던 저는 어머니에게 안겨 이렇게 투정을 부리며 울 수밖에 없었죠. 마음이 여리고 착하시기만 하셨던 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두 형제 사이에게 늘 마음을 졸이며 사셨어요. 그나마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에는 평화로웠습니다. 형도 아버지에게는 감히 대들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날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점점 크면서 사고를 치는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학교 35년 전. 지금 박찬수 학생이 얼마나 큰 사고를 친 건지 아시겠어요? 그동안은 어머니가 하도 사정을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도 교직 생활 오래 했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건방지고 버릇없는 학생은 처음입니다. 매일 지각에 수업 시간에는 잠이나 자고 친구들 괴롭히고 돈을 뺏지를 않나. 아예 학교 담배락을 넘어가 담배를 피우고 그걸 지적하는 선생님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애비가 되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리 혈기왕성한 사춘기라도 그렇지 담배 핀다고 뭐라는 선생님 뺨을 때려요.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에? 됐습니다. 제가 오늘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오시라고 한 겁니다. 이제 박찬수 학생은 저희 학교에서 도저히 받아줄 수 없으니 퇴학 처리될 겁니다. 얼른 다른 학교 알아보세요. 선생님, 제발 그것만은 제가 정말 사죄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기회는 많이 드렸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여러 번 학교 오셨다 가셨어요. 자잘하게 아이들 괴롭히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인지 아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얼른 아이 데리고 가세요. 중학교 시절부터 슬슬 반항아 기질을 보이던 형은 성적도 형편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품행이 너무 나빠져 완전히 문제아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 어머니는 무릎이 닳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빌고 다니셔야만 하셨죠.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자 더 이상 어머니 선에서 막을 수 있는 지경을 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분노는 몹시도 컸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너 당장 선생님에게 용서를 빌지 못해? 뭘 잘했다고 그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어? 됐어요. 이제 이 학교에서 나를 더 이상 학생으로 취급 안 한다잖아요. 그러면 선생도 더 이상 선생이 아닌 건데 내가 왜요? 뭐? 뭐가 어째?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마셨습니다.
철썩하고 형의 뺨을 갈기고 만 것이죠. 이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아빠면 다야? 왜 때려? 아빠면 다냐고. 그날 학교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형은 이성을 잃고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의자를 던지며 난리를 쳤던 것이죠. 그리고 만류하는 선생님과 아버지를 뿌리치고 그 길로 뛰쳐나가 버린 것입니다. 형은 그날로 퇴학 처리가 되었죠. 형의 기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 30년 전. 대체 너는 왜 이러는 거냐? 경찰서라니. 내가 내 아들을 경찰서에 데리고 와야 하는 게 말이나 돼? 도대체 네가 부족한 게 뭐야?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거니? 왜? 또 때리시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대체 어쩌려고 이러고 사는 거야? 물건을 훔치지를 않나? 취객을 때리지를 않나? 고등학생 때부터 이러면 앞으로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민수만 아들로 데리고 사시면 되겠네요.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이놈의 자식이! 안 되겠어. 너 당장 지방으로 내려가. 기숙학교 신청해놨으니 거기 가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 이 녀석아. 결국 저는 내쫓으시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나가서 알아서 살게요. 찬수야, 왜 이러니? 제발 이러지 말아라. 너 퇴학당해서 받아주는 학교를 찾느라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도 익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응? 퇴학을 당한 형은 고등학생 때 집을 떠나 먼 지방의 한 기숙고등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형이 떠나고 나자 집은 일단 평화를 되찾는 듯 보였죠. 하지만 형은 그곳에서도 사고를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공부를 하던 저는 우연히 부모님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또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가게 되다니. 일단 합의금을 물어주고 아이라도 얼른 빼옵시다. 그러지 않으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오히려 기숙학교를 보내서 멀리 보낸 것이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데려와야겠어. 지방 학교에 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쁜 패거리들과 어울리며 싸움을 하고 다니던 형은 경찰서까지 들락거리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부모님은 형을 다시 집으로 불러 지내게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집에서는 단 하루도 고함이 끊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고등학교만 졸업한 형은 그 길로 바로 군대를 가게 되었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딱히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었죠. 집 26년 전. 너무 장하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나 들어가기 힘든 명문대에 이렇게 떡하니 합격을 하고. 고맙다, 민수야. 그동안 집이 시끄러워서 마음 잡기도 힘들었을 텐데. 장하다.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고마워, 아들. 아니에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셨잖아요.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두 분에게 효도할게요. 같은 부모에게서 낳은 자식이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 네 형이 네 반만이라도 되었다면 내가 여한이 없다. 예, 죄송하네요. 제가 동생 반도 안 되는 못난 형이라서. 집에도 붙어 있지 않고 늘 밖으로 쏘다니던 형이 언제인지 집에 들어와 저희 대화를 듣고 있다 시비를 걸더군요. 형, 언제 왔어? 왜? 내가 못 올 곳을 왔어? 명문대 입학했다고 아주 형을 무시나 하고. 내가 어이가 없네. 예, 제가 나가 드릴게요. 뭐가 어쩌고 어째? 누가 누굴 무시했다고 그러는 거야? 됐어요. 다들 저 보기 싫어하니 나가 드릴게요. 대신 저 돈이나 좀 해주세요. 뭐? 돈? 갑자기 무슨 돈이야?
생각을 좀 하고 말해. 저도 이제 사람 노릇 좀 하려고 그래요. 나가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장사나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할 일 없이 집에서 빈둥대던 형은 갑자기 장사를 해보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님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 돈을 마련해 주셨죠. 당시 퇴직을 앞두고 있던 아버지는 형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더 이상 니들 뒷바라지 하기가 힘들어.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이니 제발 열심히 잘 살아봐. 알았지? 알았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잔소리 좀 그만해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아휴, 알았다. 그래서 무슨 가게를 할 생각이야? 뭐 준비는 해둔 게 있어? 친구랑 식당 할 거예요. 요즘 외식 사업이 잘 되니까 가게 개업하면 이야기할 거니까 그만 좀 닥달해요. 너 이 자식이? 여보, 참아요. 찬수, 너도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물어본 거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알았으니 열심히 해봐라. 우리는 너 믿으니까. 알았지? 그렇게 형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친구와 함께 맥주집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그런대로 장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가 대학을 다니던 동안에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고 돈을 벌어서인지 형도 집에 그나마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듯 했습니다. 본인이 잘 나간다고 생각해서인지 저에게도 그럭저럭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게 전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될 동안 형도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형이 결혼을 하겠다며 데리고 온 여자분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더군요. 상견례 장 23년 전.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쁜 날이네요. 귀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윗감이 그닥 탐탁치는 않지만 딸애가 좋다고 하니 받아들여야죠. 애들 살 집은 아파트로 마련하세요. 그리고 저희 차도 한 대 새로 뽑아주시고요. 네? 그게 무슨... 아니, 이제 갓 20살 넘은 애를 임신시켜서 데리고 가는 거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어서 발 빼시게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찬수, 네가 이야기해봐라. 들으신 그대로 해요. 예, 임신했어요. 근데 당장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아파트 아니면 절대 안 된다네요. 장인 어르신 차도 많이 낡았고 그래서 새로 뽑아드린다고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저는 이 결혼 못 시킵니다. 그냥 애 낳고 평생 양육비만 받을 테니 그리 하세요. 네, 그랬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훌렁 파인 옷을 입고 철딱서니 없이 앉아있는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제 형수가 될 사람이었죠. 형이 운영하는 맥주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가 둘이 사고를 쳤던 거라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린 것도 어린 거였지만 철도 없고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는 한마디로 예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그런 여자애. 그런 부모였던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나마 나이가 들며 제대로 사나 싶었던 형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는 모참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형은 막무가내로 우겨댔죠. 그럼 어떡해요? 애는 가졌다고 하지. 당장 결혼 안 하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잡혀가서 감옥살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너 남의 귀한 딸 임신해서 억지로 결혼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면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마. 그러면 어쩌라고요? 평생 애 양육비만 내고 그렇게 살라고요? 아이고, 게다가 아파트며 차며 그건 다 무슨 소리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걔가 아파트 아니면 죽어도 싫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파트 들어갈 돈 좀 보태줘요. 이제 퇴직하실 거니까 퇴직금 받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물려주실 건데 미리 좀 준다 생각하세요. 장인어른 차도 낡아서 새로 뽑아줘야 해요. 아마 제가 태어나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형이 사고를 치고 다닐 때도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라 부들부들 온 몸을 떨고 계셨죠.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뭐? 내가 죽어? 퇴직금? 그게 왜 네 돈이냐? 게다가 뭐 장인어른? 너 이 자식아, 네 아빠도 지금 12년째 같은 차만 타고 다녀. 그건 보이지도 않아? 아, 진짜 어쩌라고요. 아빠는 능력 되시잖아요. 그쪽 집안은 차 바꿀 능력이 안 되나 보지. 전 그러면 돈 잘 버는 작은 아들에게 바꿔달라고 하던가. 됐어. 난 한 푼도 못 주니 그리하러. 결혼을 하던지 양육비를 주던지 감옥을 가던지 네 알아서 해.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돈 타령을 하고 있어. 그리고 너 그동안 장사해서 돈 벌어서 어디 우리에게 용돈이라도 한 번 준 적 있어? 민수는 첫 월급 타자마자 우리 용돈 주고 때마다 챙겨. 너는 그런 적도 없는데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떻게 했어? 너 돈 벌잖아. 그 돈은 다 어쩌고 우리에게 돈을 달래? 진짜, 맨날 그놈의 민수! 결국 그거였어. 내가 용돈 안 줘서 불만이야? 아니,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민수, 쟤는 집에서 밥 먹고 뒷바라지 다 받았잖아. 대학 등록금도 집에서 다 주고.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용돈을 줘? 씨! 그리고 아버지가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는 알아요? 평생 월급쟁이만 하면서 알긴 뭘 알아. 내가 결혼한다는데 그 돈 보태주는 거 닦아서 이렇게 차별을 해? 뭐 차별? 네가 나갔지. 우리가 쫓아냈어? 그리고 너 가게 맨 처음 차릴 때 돈 받아간 거 기억 안 나냐? 고작 그거 가지고 생색날 생각하지 마세요. 에? 어릴 때부터 차별 받아온 거 생각하면 내가 진짜 이가 갈리니까.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말이 과격해지기 시작하자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제가 아버지와 형을 말렸습니다. 형 그만해. 차별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잖아. 제가 아버지가 걱정되어 이렇게 끼어들자 갑자기 형은 흥분을 하더니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까지 들더군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온 몸으로 달려들어 형을 말렸습니다. 안 된다. 그만해라. 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민수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 아이씨, 진짜. 아버지나 엄마나 맨날 저 자식만 감싸고 돌고 진짜 나는 주원 자식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너에게도 우리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남들 못지않게 너를 위해 할 만큼 했어. 그 결과가 고작 이거냐? 됐어. 해주기 싫으면 말아요. 그냥 내가 경찰 잡혀갔다가 평생 양육비나 내고 그렇게 거지로 살면 되지. 두 분 다 신경도 안 쓰는 못난 아들은 없는 셈 치세요. 이렇게 소리치며 형은 또 집을 나가버렸죠. 그렇게 남겨진 부모님의 상심은 컸습니다. 거기에 형수라는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 또 난리를 쳐댔죠.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고 해도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는데 그래도 두 분에게는 손녀잖아요. 이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운 자식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뱃속 아이는 찬수가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어제 찾아와서 그냥 감옥에 갈 테니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악을 쓰고 갔다고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이시라면서요. 아들에게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실 거면 차라리 제가 그냥 뱃속 아이랑 콱 죽어버릴게요. 아유, 아니에요. 그런 소리 말아요. 태교에 힘써야지 좋은 생각만 해야 할 때에 무슨 그런 험한 소리를. 걱정 말아요. 우리 큰애랑 아버지가 흥분해서 좀 싸웠는데 진짜 마음은 안 그러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요.
잘 해결될 테니 제발 우리 민수랑 잘만 살아줘요. 그것만 부탁할게요.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찾아와 숫제 협박을 하다시피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뱃속에는 벌써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할 수 있는 부모는 없겠죠.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아버지는 퇴직금을 털어 두 사람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고 그렇게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형수라는 사람과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굴었는지, 그리고 형이라는 인간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는지는 일일이 나열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대출을 받아 고민하시는 부모님의 짐을 조금 덜어드리는 것밖에 없었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그 해부터 아버지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셨습니다. 그리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죠. 병원 20년 전. 아무래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갈 날을 알게 된다고 하더니 내가 그렇구나. 민수야, 내가 참 너에게 미안한 게 많다.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마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얼른 털고 일어나셔야죠. 내가 가고 나면 네 엄마 혼자 남을 텐데. 민수야, 내가 염치 없지만 니네 엄마 좀 잘 부탁한다. 아무래도 잔소 저놈이 신경을 쓸 것 같지도 않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애도 신경은커녕 매일 뭐 더 가져갈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 이대로 뒀다가는 니네 엄마 전부 다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는 것이 아닐지 내가 걱정이다. 둘째인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정말 미안하구나. 부디 니네 엄마 좀 잘 돌봐주렴. 아버지, 무슨 부탁이에요. 내 엄마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신경 쓴다고 그러세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몸이나 신경 쓰세요. 안 그러시던 분이 왜 이러세요? 저의 이런 위로와 바람이 무색하게도 아버지는 입원한 지 2달을 채 넘기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급성 폐렴에 폐혈증이 겹쳐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저와 어머니는 충격과 슬픔으로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형이라는 인간과 그 형수라는 인간은 인간성의 바닥을 탈탈 드러내 보이더군요. 야, 그러면 아버지 살던 집 팔면 안 되냐? 어차피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너도 발령받아 네가 산다며? 그럼 그 큰 집도 필요 없을 거고 어차피 유선으로 남은 거라 나도 권리가 있잖아. 얼른 팔았으면 좋겠는데? 형, 제정신이야? 아직 장례식도 다 안 끝났는데 지금 유산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집을 팔면 어머니는 형이 모시고 살 거야? 그러지 뭐. 그럼 그냥 그 집 팔아서 내가 전부 다 가져도 되지? 어차피 어머니 모시는 값도 져줘야지. 안 그래?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도련님.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저희가 모신다잖아요. 도련님도 자식인데 그럼 어머니 생활비며 용돈이며 안 드릴 거예요? 평생 모셔드리는 대신 집만 포기하시면 되는 걸 왜 그러세요? 그리고 원래 유산 같은 건요, 빨리 이야기해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좋아요. 두 분이 모신다고 했으니 그럼 집이고 뭐고 가져가요. 대신 제가 한 달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2번씩은 찾아가서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는지 봐야겠어요. 그리고 그 집은 못 팔아요. 대신 두 분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제가 상속분 2분에게 넘겨드릴게요. 뭐? 이게 어디서 조건을 달고 있어. 형이 알아서 하면 입 다물고 따라와야지. 아니, 엄마가 잘 지내는지 아들이 찾아가서 살펴본다는 게 뭐가 문제야? 그걸 못하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아버지가 그 집 어머니 앞으로 신탁 걸어 놓으셨어. 어머니가 살아 계실 동안은 아무도 못 팔아. 하지만 둘이 모시고 살면 상속될 테니까 들어와서 살아. 그랬습니다. 금융계에 종사하셨던 아버지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하신 것처럼 아예 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놓고 가셨어요. 그 내막을 알게 된 형은 어머니가 지켜보는 와중에도 거침없이 분노를 마구 터뜨리더군요. 이 영감탱이 끝까지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내가 이대로 물러설 줄 알아?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알았어? 참, 아버님도 독하시네요. 남들은 큰아들에게 못해줘서 난리던데 우리 아버님은 뭐가 그리 아까우신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머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형수님, 말은 가려서 하세요. 독하다니요. 그게 어른에게 할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형님과 형수님에게 못한 건 또 뭐예요? 결혼할 때 한 푼도 없던 두 사람 집도 구해주고 저희 어머니가 살림살이도 전부 사주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세요? 그 정도는 원래 아들 결혼하면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임신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하죠. 정말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거 지겨워요. 그리고 집을 사준 것도 아니시면서?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리고 도련님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전세금 날아간 지가 옛날 옛적이에요. 저 사람이 사업 좀 한다시고 전세금 빼서 다 날려먹었다고요. 저 지금 애랑 친정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요? 가게는 어쩌고요? 가게는 무슨 가게요. 저도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사장인 줄 알고 속았지 뭐예요? 알고 보니 사장이 아니라 그냥 친구 가게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는 거였는데 사장인 것처럼 굴면서 저를 꼬셨어요. 가게 한다고 받은 돈도 전부 날려먹고 월급도 전부 써버리고 지금 빈털터리예요. 가게에서도 저번 달에 쫓겨나서 지금 집도 절도 없는 거지나 마찬가지예요. 실상을 알고 나니 기가 막히더군요. 가게를 한다는 것도 돈을 잘 버는 척하는 것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전부 속여왔던 형의 본 모습을 듣고 나니 어찌나 기가 차던지. 그나마 아버지가 이런 사실까지는 모른 채 돌아가신 것이 다행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더 기가 막혔던 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집 20년 전.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왜 경매 딱지가 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다. 어떡하니?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차압딱지를 붙이고 갔어. 네 형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대. 어머니의 급한 연락을 받고 본가로 달려갔던 저는 온 집에 붙어있는 빨간 차압딱지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이라는 인간이 어머니의 사인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어머니는 형이 보험 관련 서류라고 하자 아무 의심 없이 사인을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집이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어 손을 댈 수 없게 되자 비열한 수법을 쓴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은행을 향해 속았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집을 저당 잡혀 돈을 대출받은 형은 무책임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돈이 막혀서 그래. 내가 금방 해결할 테니까 어머니는 네가 잠깐 모시고 가서 있어. 대체 언제 해결할 건데? 그게 얼마짜리 집인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그걸 이렇게 날리다니. 해결을 할 수는 있는 거야? 정확하게 말을 해. 이 자식아. 야, 형이 그렇다고 하면 고분고분 알았다고 하면 될 일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건방지게. 자꾸 이딴 식으로 나오면 네가 알아서 해보던가. 잘난 아들이니까 엄마랑 알아서 잘해봐.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사태는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겨우 집이 넘어가는 것만은 막았죠. 그것도 제가 대출을 받아 돈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10원 한 푼도 만져보지 않은 돈을 갚아야 하는 현실이 막막했지만
당장 길거리로 어머니가 내쫓기는 걸 막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막장이라 생각하면 더 깊은 막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당시 직장 때문에 수도권에서 좀 떨어진 곳에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보니 어머니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오시면 오신다고 연락을 하시고 미리 들어가 계시지. 왜 밖에서 이러고 계세요? 아이, 그게 말이다. 내가 너에게 도저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대는 어머니 옆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제야 사태가 파악이 되더군요. 설마 엄마 지금 집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쫓겨난 것까지는 아니고 내가 도저히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말이다. 너에게는 정말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손을 잡고 흐느끼는 어머니를 보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는 수밖에 없었죠. 형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정말 이 인간이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소리만 해대더군요. 야, 내가 꼭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어머니도 너를 더 좋아하시고 너도 어머니라면 죽고 못 사니까 둘이 사는 편이 더 좋잖아. 안 그래? 그래, 어머니는 내가 모실 수도 있어. 그런데 어머니 사는 집에 형이랑 형수가 갑자기 들어갔다며? 그러면 모시고 잘 지내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쫓아낼 수가 있어? 이게 사람으로서 할 도리야? 웃기네. 그럼 내가 사람이 아니란 소리야? 아니,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싫다고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간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잡아? 너도 뭘 알고나 말해, 이 자식아.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은 사연은 기가 차다 못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겨우 차압을 해결한 날, 밤중에 갑자기 아이와 함께 찾아온 형 부부는 잠깐만 여기서 지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랍니다. 마음이 약해진 엄마가 그들을 받아준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날부터 집에 들어앉은 부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아니, 어머니, 식사를 하셨으면 설거지를 하셔야죠. 그리고 집 청소도 하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얘야, 밥도 내가 했는데 설거지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지 않니? 그리고 집 청소는 좀 도와다오. 애가 끊임없이 어지르는데 내가 혼자 다 치우기에는 힘에 부친다. 매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지 말고. 어머니, 지금 저 시집살이 시키세요? 저도 애 키우느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살면 기본적인 살림은 도와주셔야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보람이 있죠. 안 그러면 저도 어머니 못 모셔요? 모신다니.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집에 니들이 들어와서 사는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아니, 그럼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사실 거예요? 늙으면 혼자 지내기 적적하시니 저희가 와서 같이 살아드리는 건데 그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알았어요. 그럼 나갈게요. 애랑 나가서 길바닥에서 죽던 말던 마음대로 하세요. 엄마, 지금 생색내는 거야? 집에서 살게 해준다고, 어? 좀 지나면 아들에게 월세 내라고 할 판이네? 참나. 야, 이거 치사해서 남들은 돈을 주면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엄마는 대체 왜 그래? 우리가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 부부가 합심해서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어머니가 당해낼 재간이 없으셨던 겁니다. 거기에 청소며 빨래에 식사까지 모든 집안일을 해야 하는 통에 어머니가 견딜 수 없었다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조금만 그 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을 듣기까지 하니 결국 어머니가 짐을 싸서 쫓겨나듯 나오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쭉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다행히 결혼을 한 여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동의해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했죠. 그 사이 저희가 맞벌이를 하는 동안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도 키워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형이 벌려놓았던 빚도 얼추 갚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다 요 근래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였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20여 년간 우리 형제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명절이고 어머니 생신이고 어머니를 만나러 오지도 전화 한 통 하는 법이 없었어요. 처음 몇 해에는 그래도 노력은 했지만 나중에는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남보다 못한 사이로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그랬던 형이란 인간이 어머니 임종을 앞두고 할 수 없어서 불렀더니 저런 이야기를 했으니 저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기가 막힌 형이란 인간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현재. 아드님, 그런데 장례식은 여기서 치르지 않으실 건가요? 그러면 얼른 준비를 하셔서 구급차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장례를 치를 수 없나요? 아니, 형님 분이 아까 서울에서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병원 복도에서 핸드폰 통화를 하며 낄낄대고 있는 형을 찾아가 물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장례를 여기서 안 치르면 어쩔 생각이야? 말 그대로야. 너만 자식이야? 나도 자식이야. 그 할망구 관짝 우리 집에 갖다 놔. 이게 지 혼자서 조금 꿀꺽 하려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할망구?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아직 아버지 그 독한 인간 유산 전부 할망구가 신탁으로 주고 있었던 거 네가 다 차지하려는 거지? 거기에 조이금까지 여기서 전부 혼자 챙기면 누가 그대로 당해줄 줄 알아? 꺼져! 이번에는 나도 그냥 호락호락하게 안 당할 거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형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자식. 그 어떤 쌍욕을 갖다 붙여도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의 분노가 치솟더군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그 인간의 싸다구를 후려쳤습니다. 저의 일격에 그 인간은 휘청이더군요. 야, 이 자식아. 아직 엄마 눈 감으신 지 하루도 안 지났어. 너 같은 놈도 자식이라고. 엄마는 죽는 날까지 네 걱정을 했는데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아, 너 각오해. 지금까지는 엄마 생각해서 내가 참고 참았지만 나야말로 이제는 호락호락하게 당할 생각이 없으니까. 저는 뺨을 부여잡고 화를 내려는 그 인간을 무시하고 그냥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니의 장례식장이 차려지자마자 그 인간은 술에 잔뜩 취해 나타나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희 나와봐, 이씨, 후레 자식, 진짜, 이씨. 감히 형 뺨을 때려, 씨. 야, 이 자식아!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던 저는 하나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나왔다. 어쩌려고?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알아? 그리고 니들 모자가 빼돌린 아버지 재산도 내가 전부 다 가져올 거야. 아직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 고소해. 나도 고소했으니까 사이좋게 법정에서 보면 되겠네. 아,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내가 예의상 한 달 줄 테니 얼른 비워줘. 알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상 그 집 지분은 이제 내 거야. 그 이상은 못 봐줘. 그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가 그 집에서 산 세월이 얼마인데? 그건 저랑 이야기하시죠. 여기 아버님 유언장 보시면 집은 전부 어머님 앞으로 신탁되어 있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두 분 앞으로 상속이 됩니다만 이미 그 집으로 대출을 받으셔서 지분 행사를 다 하셨죠? 그 돈은 둘째 아드님이 다 갚으셨고 또 어머님 보양의 의무도 다 하시지 않으셨고 그동안 연락도 없으셨으니
어머님 앞으로 신탁되어 있는 나머지 재산은 상속 제외가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조건을 전부 걸어 놓으셨으니 이걸 읽어보세요.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던 형은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아,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 재산에 손을 대고 은행 예금을 사용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들어갈 거예요. 어머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것까지 전부요. 그 전에 합의를 하시면 소송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야, 박민수! 너 이리 와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어? 이리 좀 와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를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당분간 장례식장에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돌아가시죠. 형은 제대로 된 대꾸도 하지 못하고 버벅대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발인을 하는 날에는 형수까지 찾아와 쌍으로 난리를 쳐댔지만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질겁을 하며 다시 도망치듯 꽁무니를 내빼더군요. 저는 이후 모든 것을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나머지 땅이며 건물에 세세하게 신탁을 걸어놓으신 덕분에 소송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죠. 저는 절차가 끝나자마자 집을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형 부부에게 퇴거 명령서를 보냈죠. 형 부부가 난리를 쳐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더군요. 대체 장례식장 가서 뭐라고 했기에 이런 난리가 난 거야?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가서 사냔 말이야. 당신 돈도 없잖아. 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어. 어차피 이 집도 우리 집으로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으이씨. 그나저나 집은 월세방을 대충 구한다 해도 합의금은 어디서 구해? 당신이 친정 가서 부탁이라도 해봐. 미쳤어? 당신 그동안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서 안 그래도 눈치 보는데 가서 돈을 달라고 말을 어떻게 해? 난 몰라. 가서 징역을 살던지 마음대로 해. 이참에 우리도 정리하자. 제대로 돈도 못 버는 당신이랑 사는 거 나도 지겨워. 그동안은 당신네 집안 유산이라도 나올까 참았는데 이제 보니 당신 몫은 한 푼도 없네. 그러면 당신과 살 이유도 없어. 난 친정 갈 테니 당신 혼자 월세방을 구하던지 감옥을 가던지 알아서 해. 뭐? 지심이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형은 그 와중에 이혼을 당했던 모양이더군요. 하긴 그동안 가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적도 없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저는 차근차근 어머니의 뒷정리를 했습니다. 집과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정리해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작은 건물을 사고 집도 조금 더 깨끗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직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그나마 노후 걱정을 덜었다는 것과 그동안 형의 대출을 갚느라 같이 맞벌이하며 고생을 한 아내에게 새 차 한 대 정도는 장만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었죠. 저는 법적 절차를 밟아 집에서 끝까지 버티는 형과 형수를 강제로 퇴거시켰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난리를 쳐 애를 먹었다고 하더군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가 퇴거 명령서를 보이고 짐을 전부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내쫓아 버렸죠. 그리고 곧바로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집대출을 받은 돈으로 그것들은 편의점과 카페를 운영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상황이더군요. 저는 곧바로 그 사업장들도 전부 차압딱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집을 불법 점검하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까지 전부 증거가 확실해서 고소 진행은 순탄하게 진행되었죠. 그 사이에 형은 이혼을 한 모양이더군요. 형수라는 사람이 애를 데리고 친정을 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 역시 형 소유의 재산을 전부 차압하고 내쫓아 버렸죠. 형이라는 인간은 저의 고소와 갑작스러운 이혼에 정신을 못 차린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전부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인간은 전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내쫓겨
쪽방에서 겨우 숙식을 해결하고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곧 연락이 끊겼죠. 어차피 그동안 없는 인간처럼 살았기 때문에 제 인생에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벌을 받는 것이니 앞으로 알아서 잘 살겠죠. 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큰 일을 겪고 나니 인생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가깝고도 소중한 존재가 가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무섭고도 어려운 존재가 가족 아닐까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저는 제 가족에게만은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가 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늘 행복과 평화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